자, 이번 시간에 검토드릴 내용은 이제 확개로운 정책론 가운데서 주택정책 간접적 개입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직접적 개입 방법, 자, 이렇게 되죠. 000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저런 게 있었죠. 바로, 자, 공영개발, 요렇게 세 가지가, 공공토지 비축까지 세 가지가 직접적 개입 방식이었었고요.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서 주택 정책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요걸로 이제 이슈가 됐던 거 29회, 30회 계속 지분 구성되고 있는 게 선분양, 후분양, 요 얘기가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파트 공급자, 건설사 입장에서는 주택이 완성도 되기 전에 미리 분양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선분양 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주택 공정률 40%가 되게 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도 착공하자마자 분양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선분양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공정률이 40% 요때, 요 시점에 분양할 수 있는 것을 선분양이라 부르고, 후분양이라는 개념은요, 공정률이 80%가 넘어섰을 때 분양하는 것을 가리켜서 후분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분양과 후분양의 특징을 가지고 보게 되면, 먼저 선분양,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파트 건설 재원 많이 들어가는데요. 아파트 완성되기 전에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남의 돈 가지고 아파트 짓는 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이 좀 충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아파트 완성도 되기 전에 청약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소문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아파트 사면은 돈 좀 된다더라 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면, 당장 지금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미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청약을 해둘 수가 있다. 만약에 후분양 같으면 지금 당장 들어가 살 게 아닌 바에야 굳이 청약을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가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수요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 분양권을 가지고 전매를 해서 차익을 노리겠다, 이런 입장에서 가수요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단점으로는 이제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30%, 40% 이렇게 40% 정도의 공정률에서 청약했다가 실제 나중에 내부, 특히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아주 아사리판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요걸로 제일 시끄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부영건설에서 동탄 쪽에, 화성시 쪽에 아파트 분양했던 사안들, 뭐 사진 찍어놓으면 거의 가관들입니다. 그래서 설마 여기다 사람이 들어가 살라고 할까 싶을 정도로 심했던 그 하자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얘기 들으니까 부영건설에서 일부러 그 아파트를 개파동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기 맞추려고 이런저런 딴 데 이제 돈 되는 거 막 이렇게 아파트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인력이 투입이 됐다가 나중에 시간 없으니까, 자, 어떻게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아파트를 준공을 했던 것이고, 걔들이 이제 하자에 대해서 시비 발생을 알고 있고요. 차근차근 뭐 고쳐가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선분양의 문제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원활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 왜? 다 자기 자본을 가지고 100%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출이 됐든 뭐 순수한 자기 자본이 됐든 간에 지금 미리 건설 재원을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건설 사업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렵죠. 어렵다는 게 뭐냐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한 번 아파트 잘못 졌다 그러면 쫄딱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남의 돈 들여서 지금 이렇게 선분양 시스템 내에서는 설령 지금 바로 분양이 안 되더라도 또 융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지만은, 후분양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완공이 된 상태에서 미분양이 떨어지게 되면 융통할 방법도 없고요. 등등 해서 원활한 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 이게 단점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한편 수요자 입장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 있어서, 자, 선분양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주택가격이 하락해버리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상승한다는 전제가 보통 쌓여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파트 비싼 가격,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의 하자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선분양과 후분양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 가지고 최근에 한참 이제 30회 때 출제 쟁점을 삼아 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이라는 개념 간단하게 이 지문 작년 시험 문제 답이 됐어요. 사실 이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바로 공법, 주택법이라는 데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 자, 우리가 내 집 마련하는 새집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일반적으로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해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나중에 청약할 때 당첨되게 되면 새집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주택상환사채라고 해서 나중에 금융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 얘기해요. 야, 우리 아파트 분양자 건설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돈 좀 꿔다오. 앞으로 주택으로 상환해 줄게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주택상환사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는 현재는 거의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 평촌 신도시 건설할 때 한번 이게 활용이 됐다가 뭐 좀 비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아파트가 3억짜리라고 만약에 전제를 했을 때, 자, 지금 3억을 꿔다오. 그러면 앞으로 3년 안에 아파트 새롭게 지어주겠다. 그런데 이제 3억을 한 번에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자산 있는 분들, 형편 좋은 분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주택상환사채가 결국은 여유로운 계층한테 또 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현실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주택상환사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주택조합제도라고 해서 요걸 한참 시끄러워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제도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스스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제도가 조합제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때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자기들이 땅 사서 거기다 집을 지어서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 대기업이 분양하는 것보다 한 30% 이상 싸게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들이 제시가 되게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주택조합에는 웬만하면 가입하지 않는 게 만수무강에 좋습니다. 왜? 이게 이제 주체가 없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거든요. 이 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나중에 돈 돌려줘요. 중간에 아사리판이 되게 되면 요즘에 한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운영비라고 해서 미리 그걸 가입을 내야 돼요. 그 운영비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의 조합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택조합을 통해서 주택이 건설돼도 좋고 또 안 돼도 월급은 꾸준히 나오니까 되게 좋은 거. 그래서 이게 사업 추진 과정이 되게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지연된다는 게 까딱하면 10년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집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 주택조합 제도라고 하는 거, 법에서 정의하기를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 또는 이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조합을 얘기하고, 지역조합, 그 다음에 같은 직장의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직장조합,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 있다 해서 이게 30회 때 나왔던 주제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힘들어. 요즘에 학교로는 이제 어떤 출제 경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법에서 특히 정책론 파트에 좀 심하게 건드리는데, 공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그냥 공법에서는 너무 쉬운 얘기인데 학교론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상전 듣도 보도 못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간간히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제가 교재 작업할 때 얘기도 1차에도 같이 그런 내용들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분양제도 또는 후분양제도, 이런 정책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현재 주로 선분양제도이고 정책 큰 방향은
소분양 제도로 옮기자라는 뭐 이런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전 정부였나? 그때부터도 계속 호분양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건설업체에서 로비를 장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호분양하게 되면 아파트 지었다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파트 지었는데 후분양 하에서 미분양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건설사 부도납니다. 부도나요. 근데 3분양 하에서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냐면은 지금 이제 40% 지었을 때 3분양 하에서 미분양 나잖아요. 일단 천천히 집을 지어. 최대한 인력을 빼서 천천히 시간을 보면서 짓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죽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한 2, 3년 동안 곡소리를 하다 보면 정부에서 미분양 대책 발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을 좀 염가에 이긴 하지만은 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건설사가 부도나기 전에 하여튼 이런저런 혜택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 몇 개 부도나면 전체 경기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주는 이런 식의 그림들 해서 하여튼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제도 보셨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가장, 이제 분양가 상한제까지 가볼까요? 자, 일단 요거 할 때는 분조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분조투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은 학계로만 공부할 때는 별 필요가 없는데 나중에 공법 공부하실 때 필요한 순서에서 분조투라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해서 분조투라고 하는 거, 분조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분조투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를 왜 이렇게 매기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좀 이따 국토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 국토부장관이 지정합니다. 투기 과열 지역은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지정권자 가지고 공법에서 출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냥 순서, 결국 이제 이 일정한 전매 제한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도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누가 바로 요건 이제 새롭게 지금 들어온 거니까 교재 가지고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한다. 순서 분조투에서 분조는 모두 국토부 장관만 지정을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결정 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분조투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분조투라고 하는 순서 일단 알았다고 치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자 요 셋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 교육주택을 분양받은 이 사람 소비자 입장에서 내킬 때 아무 때고 이 주택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을 외울 것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도요,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자, 좀 투기 억제 대책이죠. 투기 과열 지구도 분양권, 자, 이 전매 제한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소위 전매 제한을 받는다라고 해서 정부가 어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전매 제한을 함으로써 가수요 등을 억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부가 주택정책 중에서 간접적으로 시정에 개입하는 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언제 두 번 출제가 됐죠. 27회 때하고 30회 때 출제가 되게 되는데,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 자, 먼저 가볼까요? 요거 하나만 이제 쟁점이 될 텐데, 분양가 상한제 어떤 경우에 적용하느냐?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에 적용되고요. 또 하나 민간택지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공공택지 나중에 교재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요. 어떤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택지를 뭐라 부른다? 공공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아파트 건설 부지, 주택 택지가 있어요. 택지가 있는데 수용 방식, 수용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했다. 그러면 이게 되게 싸게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보통 토지공사가 하게 되는데 토지주택공사가요 수용 방식을 통해서 아파트 건설 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통해서 토지를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싸게 강제로 땅을 뺏어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협의 매수를 통해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예를 들어서 평당 300 정도로 하십시다. 근데 이제 수용 방식은 평당 200이면 더블 치거든요. 강제로 빼는 거니까. 그래서 싸게 택지를 조성했어.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얻어다 좀 싸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해서 싸게 분양을 받았으니까 야 너네도 아파트 분양할 때 어떻게 해라. 니들 멋대로 가격 받지 말고 좀 싸게 아파트를 분양을 해라. 이런 논리 구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수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싸게 받았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은 팔지 말고 전매차익을 쉽게 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의미고요. 한편 이렇게 공공택지 말고요. 민간택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지역에서는 민간 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업체에서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가를 지들 멋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주제이고, 이건 나중에 공법, 주택법 할 때도 같이 논의를 해 드릴 주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27회에 나왔던 건데, 공법 할 때도 좀 간단한 질문인데요. 이러한 지역, 공공택지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대상 지역이라 할지라도 자, 이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분양을 하고자 한다. 또는 관광특구다라는 전제 요건이 쌓이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로 이제 공법에서 공부하게 되는 개념인데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쪽방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사태가 한번 터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주택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연은 복잡한데 하여튼 노무현 정부 때도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장 상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또 주택 가격 급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 해서 시장한테 어떤 시그널을 줘야 돼요. 우리가 주택을 겁나 많이 내고 있다라고는 이미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그거 잘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룸이에요. 원룸 소규모 원룸 한 4평 5평짜리 원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은 공법에서 300세대 미만이라고 전제를 깔아요. 300세대 미만하고 30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300세대 이상이면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되게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이에 비해서 300세대 미만이면 각종 편의시설 다 설치 안 해도 돼. 그래서 법에서 소위 대규모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299세대 원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을 공급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을 독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 건축규제 대폭 완화해주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저 얘기예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즉슨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라? 자, 건축규제 대폭 완화해주겠다. 요거 하나 혜택 주어지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분양가 신경 쓰지 말고 받고 싶은 대로 받아라.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1억의 집 3채가 나오게 되는 거죠. 1억의 집 3채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같은 경우 대부분 1억이 안 돼요. 주택 하나당 가격 자체가.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평수가 작으니까. 평수가 6평 이렇게 나오니까 6평 이내 5평 이렇게 나오니까 1억이 될 수가 없죠. 되게 이제 쪽방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대출을 끼게 되면 1억이라고 치고 대출을 끼게 되면 한 70% 나온다 이거야.
그럼 이제 집 세 채면 뭐야? 3천 하면 한 1억 투자하게 되면 그 도시형 생활주택 세 채를 자기 명의로 빚을 떠안고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가 1억의 집 세 채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 관광특구라고 송도 같은 케이스가 될 겁니다. 설령 거기가 송도 같은 지역이 자 지금 공공택지라고 할지라도 자 관광특구라는 개념은 외국인한테 팔아먹는 얘기거든요. 외국 회사, 법인들한테 이때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약간 초호화로 고급스럽게 주택, 뭐 디인테리어 등등등에서 좀 비싸게 등쳐먹어도 된다. 뭐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리합니다. 원래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공공택지, 그리고 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여기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서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거나 관광특구였을 때는 어떻다? 또 이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자, 요즘에 거의 이제 이슈 안 되는데 혹시나 해서 가볼까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공급이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왜? 지금 집값이 겁나 싸다라고 하는 거 가끔 나오잖아요. 뭐 당첨만 되면 로또다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가격 대비 싸다.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이건 너무 유치해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공급의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급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주택 공급이 왜? 이게 차익이 작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주택 공급이 감소하니까 장기적으로 어떻다? 이때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한 가지 요소만 가져가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요 근래 정책 보니까 적어 나왔었죠. 지금 이제 그 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헷갈리네. 하여튼 간에 2번당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되면 공급을 겁나 많이 늘릴 수 있고, 공급을 겁나 많이 늘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바로 세금 이런 거 올리지 않더라도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가 있다. 뭐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그렇게 세상 일이 쉽지가 않죠. 왜냐면 서울에서 공급을 겁나 많이 늘리려면 그린벨트 해제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그린벨트 해제를 하면 되는 문제인가 모르죠. 아직은. 그 그린벨트 해제하는 게 꼭 좋은 건지 아닌 건지는 그 10년, 20년 내다 보고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서울의 주요 지역의 그린벨트를 다 해제를 해버린다라고 했을 때 이게 꼭 온당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일단은 주로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공급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시험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분조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그냥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역은 누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 과열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다 공통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의 공통적인 요소는 여기서 아파트를 새롭게 분양받은 분은 내 집이라 할지라도 일정 기간 동안 어떻다?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이것도 이제 정부가 소위 간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해서 요 정도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 주택정책에서 선분양, 후분양 얘기, 그 다음에 자주 나오고 요즘에 20회, 30회 이슈가 되고 있고요. 주택조합이 뜬금없이 30회 때 출제 이슈가 됐었고, 전통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 그리고 이제 요즘에 지문 속에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이런 것들이 하나씩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계론이라는 영역만 가지고 보면은 기존의 출제 범주보다 조금씩 양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 정책론 파트 관련된 대부분 문제가 사실은 5문제 중에서 한 4문제 가까이, 3문제, 4문제가 바로 공법 내용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 그건 이제 그
그 전이나 후나 똑같은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됐던 것이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라는 주제를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제일 많은 출제가 되는 게 임대료 규제. 그래서 자 이제 이게 규제 임대료라는 개념. 자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원룸의 월세가 보증금 전에 월 50만 원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 엊그제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독일 얘기가 하나 나와서 독일에서요 바로 임대료 동결을 정부 정책으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자세히 제가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독일 정부에서 자 전국 단위로 아예 더 이상 임대료를 일정 기간 올리지 마라라고 일괄적으로 규제가 들어갑니다. 일괄적으로 임대료 규제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규제는 사실 없는 상태예요. 독일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 며칠 전에 보도가 됐었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한다라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 원룸 기준으로 자 지금 50만 원 시장 규정 임대료가 정해져 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한다? 60만 원 이하만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고 일괄적으로 40만 원 이하만 받아라라고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 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임대료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 즉 시장 가격이 50만 원인데 정부에서 어떻게 60만 원 이하로 받아라라고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유치한 것도 나와요. 다시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 또는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게 설정되게 되면 임대주택 시장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아니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편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 즉 시장 가격이 50만 원인데 자 이것을 얼마 40만 원씩 이하로만 받아라라고 규제를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임대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 이제 수요부터 먼저 검토를 하게 되면 편집이 제가 잘못됐네. 이게 편집이 잘못됐는데 자 지금 수요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해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체크를 해드릴게요. 편집을 제가 지금 하나 잘못을 해놔서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임대료 규제에 관련한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10페이지, 121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자, 지금 이제 수요 입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재 하단부에 발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제가 편집을 잘못했는데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자 지금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월세 50만 원이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이게 좀 집을 나가기 애매했던 아이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막 뭐라고 해도 참고 나갈 수 없으니까 이를 악물고 그 집에 살았었는데 자 이제 정부에서 월세 40만 원 이하로 받아라라고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젊은 아이는 경우에 따라서 다 40만 원이면 자기가 어떤 수입 중에서 해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게 될 것이다. 즉 50만 원일 때는 자 이 없던 수요가 40만 원이 되게 되면 어떻다? 그 집을 나오는 아이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독립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발생한다. 이 얘기가 바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다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씩 겨우 이제 벌어서 50만 원씩 받아서 일비에 풀칠하고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갑자기 정부에서 40만 받으래. 그러면 이제 열이 이빨이 받지. 열이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은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한다? 40만 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이 임대주택 사업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거 임대사업 안 해버립니다. 다른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다?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된다 해서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공급에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뭐라고요?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량 자체를 어떻다? 줄이게,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라고 할 것이고요. 그 외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임대료 규제이고요. 나중에 지문 보시게 되면 이 8년 동안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전엔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근래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임대료 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되게 되면 임대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자, 근데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설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요. 자, 일단 수요의 입장에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적은 비용만 내도 되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 공급의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법을 지켜야 되니까 40만 원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걸 비탄력적. 그러나 1년 지나고 2년 지난 사이에 이걸 업종을 폐업을 해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가격은 공급은 축소가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임대주택의 질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대료 규제 얘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주택정책 중에 마지막 주제가요.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사실은 8년 동안 한 번도 답을 뽑지 않았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더라도 항상 사이드로 구상하는 질문.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가 저희 주거 바우처 제도로서 쿠폰제 이런 거예요. 쿠폰제. 그래서 지금 이제 임대료 보조는 원래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급자 보조를 한번 듣고 버리시면 되는 거야. 공급자 보조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왕이면 다른 사업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안 주는데 임대주택 사업을 하겠다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 여러 가지 타당성 중에서 비슷하다고 하면 아마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게 낫겠죠.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업자도 보니까 어머 정부에서 보조금 주는 게 있네. 그러면 기왕이면 그걸 해봐야지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돼서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어떻다?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공급자 보조인데 시험에는 8년 동안 구성 안 되고 있고요.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수요자 보조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임대료를 도와주는 현상. 예를 들어서 월세가 50만 원인데 아까 정부에서 임대료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강제로 어떻게 해라. 자, 50만 40만 원 받아라. 이렇게 강제하는 제도가 하나가 있었고 이게 임대료 규제의 문제이고 자, 임대료 보조라고 하는 것은 시장 가격이 50만 원이다 라고 전제를 했을 때 정부에서 얼마? 자, 세입자들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10만 원씩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식의 방식을 임대료 보조, 수요자 보조, 임대료 보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장점이 된다. 바로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아까 똑같아요. 자, 월세 50만 원 부담스러워서 아빠, 엄마한테 독립을 못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수 있다고요? 정부에서 10만 원 세입자 되면 도와준대라고 하니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초과 수요의 증가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문제가 터져요. 뭐가 문제가 터지냐면 원래 이 동네에 임대주택이 100호가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 임차인도 100세대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임대료 보조를 해준대 라고 하니까 대학생 이런 애들이 독립할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40만 원, 10만 원 보조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도 독립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갑자기 110세대 정도가 세입자가 10%가 늘어나 버립니다. 세입자가 10%가 늘었다고 했을 때 지금 공급은 100호에 그대로 멈춰 있고 그 다음에 세입자 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는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다?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증가하니까 임대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역시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다들 이게 어떤 구조는 원래 50만 원 받았는데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를 해준대.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40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건데 올려받아 52만 원 올려받아서 플러스 이익이 되는 것이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 50을 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10만 원 보조해줘서 임대료가 52만 원 올라가더라도 42만 원에 들어가서 사는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공급은 점차 어떻다 돈 된다고 소문나니까 증가되게 되고 공급이 증가되게 되면은 그때는 임대료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임대료 보조에 관한 주제가 됩니다. 근데 일단 우리 시험 8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100% 답은 임대료 규제 파트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파트는 다 그냥 사이드 지문으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 가서 주택 정책 중에서 선분양, 후분양 제도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선분양, 후분양 해서 지문 가볼까요? 1번 선분양 제도는 빨리 팔아먹는 거죠. 선분양 제도는 완성되기 전에 준공 전에 분양 대금의 유입으로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요. 후분양 제도는 초기 주택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조달하므로 이미 틀렸죠? 초기 건설 재원은 자기가 직접 조달을 해야 돼, 건설업자가. 해서 이게 틀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해서 그 뒤에 얘기는 볼 것도 없어요. 보면 벌써 오히려 말려요. 해서 호분양 제도는 초기 건설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야 되므로 공급이 어떻다? 원활하게 증대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뽑았었고요. 3번 주택의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에 비해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켜 주택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고 우선 끊어볼까요? 선분양 제도는 후분양 제도보다 주택의 공급량이 오히려 늘어나죠. 위험부담이 작기 때문에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갈 것도 없어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 4번 질문 선분양 제도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가수요를 창출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5번 호분양 제도는 주택을 일정 절차에 따라서 건설한 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호분양은 먼저 집을 지어가면서 분양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실질적으로는 80% 정도라고 그랬어요. 80% 공정이 완성됐을 때 분양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호분양.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발표를 했어요. 경기도의 산하의 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는 다 후분양으로 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100% 다 적용을 하겠다. 공동택지든 아니든 불문하고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고 후분양을 도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정책 발표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하여튼 고의 개념과 같고요. 그 다음에 6번 소비자 측면에서 후분양 제도는 선분양 제도보다 지금 공급자의 부실 시공 그리고 품질 저하에
대처할 수 있다. 그럼 완성된 상태에 들어가니까 안 사버린다 이런 얘기죠. 굳이 해석하면은. 그래서 후분양 제도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고요. 그 밑에 이제 주택조합제도 이게 답이 돼버렸어. 그래서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정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해서 이 중에 지역조합, 직장조합은요 보통 건설을 의미하게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을 의미합니다. 리모델링은 나중에 증축과 대수선을 묶어서 부를 때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본문을 한번 볼까요? 119페이지 가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주라고 해서 공공택지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두 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공공택지의 종류가 10개가 있어요. 와우, 장난 아닙니다. 자, 이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뭔지 아세요? 바로 다 수용 방식을 통해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용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자, 점점점은 공공택지다. 100%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출제위원들이 문제 구성할 때는요. 아무거나 이 10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 아이는 공공택지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이게 공공택지가 아닐까 고민할 게 아니라 무조건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출제하니까 아니 없는 말을 만들어서 출제하려면 너무 복잡하거든. 법 이름을 만들거나 등등 창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에 나오는 것들은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어떻다? 공공택지다라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 10개 외우려면 외워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방법을 거꾸로 쳐야 돼요. 무조건 뭐가 된다? 공공택지다. 구체적인 뭐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된다? 공공택지가 된다. 그래서 이게 29회 때 공법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공법에서도 어떻게 이제 문제 구성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이에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옳게 답을 구성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공공택지의 종류 너무 많아서 못 외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수용 방식을 전제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뭐라고 한다? 공공택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민간택지 중에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할 수가 있겠고요.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광특구 같은 경우는요. 뒤에 숫자 이런 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냥 관광특구 나와 있으면 무조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 119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1번 질문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배경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해서 옳은 표현, 집값 너무 올라가는 걸 때려잡겠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이다.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시행 안 되는 게 뭐가 있었죠? 토초세,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 개발권, 양도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거 아직 안 나왔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우리 법에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4번 질문이요. 공공택지, 자, 끄트머리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나와 있죠? 공공택지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된다. 5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별 건축물로 구성한다 해서 27회 때 나오는데 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이건 공법에서도 그냥 버리고 가는 지문이고요. 6번 답이 됐어요.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 끝머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서 이게 27회 때 구성이 됐어요. 다른 거 빼버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27회 때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또 다른 거 관광특구는 절대 50층 이상 혹은 150m 이상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관광특구는 단어만 들으면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 위축 현상과 질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돈이 안 되니까 건설업체에서 아파트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공급 부족에 따라서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주택의 품질은 떨어지게
된다. 이런 논리고죠. 8번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런 거지. 시장 실패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서 30회 관련 기출 문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아까도 한번 나왔던 질문이고 별 의미 없고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출제 오류인데 우리가 지금 따져 물을 건 아니고요. 2번 주택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에 대해서는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아까 분조투 분양가 상한제 조정 대상지역 투기 과일주고 모두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3번 분양가 상한제 목적은 주택가격 안정시키고요.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4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 용도는 주택의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다 해서 답은 4번 뽑았죠. 이게 이제 그럼 공공택지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게 된다. 이런 식의 논리고 약간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공택지라고 하면 어떻다고요? 이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5번 분양가 규제는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돼서 하여튼 마음이 썩 들리는 질문 아니고요. 이 분양가를 실제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려면요, 시군구청장한테 소위 이제 분양가 심사 시군구청장한테 분양가 관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분양가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한다?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승인 안 해줘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 구조인데 사실은 그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처럼 얘기하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양가 심사위원회 그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구성 요소들이 공무원 일부 위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일부 대학 교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권이 뭐냐면 건설사 직원이 들어갑니다. 건설사 직원이 들어간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에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편한 세상, 동부건설 직원이 들어가서 분양가 심사를 한다고요. 그럼 동부건설 직원이 삼성물산 레미안 아파트 분양가 깐깐하게 검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국민들 위해서 깐깐하게 레미안을 싸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하겠어요? 대충 하는 거지. 공무원은 통제 못해요. 담당 공무원은 뇌물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통제를 못해요. 모르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알아? 대학 교수 통제 못합니다. 샤시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분양가 내역이 쭉 나온다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나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공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막을 모른다고. 그 부품에 따라서 영문 단어 하나 달라지면 가격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거의 쇼입니다. 쇼. 거의 형해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동부건설에서 분양을 하면 삼성물산 직원이 전문가라고 들어간다고. 분양가 적정한지 어쩐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카르텔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건설사에서 예를 들어서 샤시는 뛰어오면은 30% 무조건 마진 남기는 거 하자. 이렇게 묵시적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다고요. 반발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마치 공급 부족한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뭐라고 그러죠? 그 토론 프로그램은 이런 데 나와서 시부리는 얘기랑 똑같이 쓸데없는 소리예요. 아무런 실질적인 규제 대세가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지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하고 등등 했는데, 아파트값이 분양가 안 오르나요? 다 똑같이 올랐지? 실질적으로 말장난입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 시험 준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한다. 어찌됐든, 지금 계속 논의의 포인트는 공공택지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이게 원칙.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도시형생활주택 관광특구는 어떻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5번 그 다음에 3번 이건 거의 상식에 관한 문제잖아요.
3번, 5번 같은 건 그냥 사회에 이런 내용이라고 분야가 상한데 취지 정도를 묻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기 관리구 조정 대상 지역은 시험 지문에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될 게 핵심 지문 벌써 답 4개 뽑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지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설정하게 되면 아무 영향 안 주죠? 아무 영향 안 주죠? 뭐 초과 수요가 뭐가 있을 수 없지. 지금 시장 가격이 50만 원인데 정부에서 60 이하로 받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뒤에 한 얘기는 다 개뻥이지.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틀 갖고 답을 접근하셔야 돼. 지문을 많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틀.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 그럼 어떻다? 임대 주택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낮았을 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공급은 감소한다. 질은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지문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 틀을 계속 외우는 게 포인트. 2번 지문이요.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지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오른편 구성하고 있죠. 정부가 저소득층을 배려한다면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야 된다. 높게 책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고. 자, 3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면은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리고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라고 해서 몇 회라고 써 있나요, 근데? 23회요? 예, 이때 출제자는 다 돌아가셨어요. 쪽팔려가지고. 이게 지금 틀린 표현 나왔거든요. X표현 보지 마세요. 지금 굳이 이걸 제가 삭제를 안 한 이유는 가끔 시험 문제 개떡 같은 게 나올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건 국어 싸움이거든요. 이 문장 자체, 거기 앞에까지는 맞아. 예를 들어서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까지는 좋아. 그래서 그 뒤에 말은 말이 안 된다고요. 그 당시에 출제 오류 시비가 있었고 등등등 했었는데 하여튼 출제 복수 정답을 인정 안 했던 사안이고 이게 보지 마시라고. 이게 지금 일부러 제가 넣어놓은 취지는 지워버릴까 하다가 넣어놓은 취지는 가끔씩 이런 개떡 같은 지문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때 답이 되고 말았었고요. 이걸 가지고 국어 서로서 국어 싸움 붙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그래서 아예 보지 마실 거 3번은 생점 안 되고 4번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의 공급 축소와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 질도 낮아지겠죠. 7번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 다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7번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8번 답이 됐네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 이하로 규제를 하게 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해서 틀리게. 그 지문 이제 거의 도배하고 있잖아요. 공급 감소하고 공급 증가해서 틀리게 뽑았고 9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 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틀렸죠? 자, 공급 감소고요. 질적으로 하락시키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은 어려워집니다. 왜? 이사 갈 집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딴 데로 이사 갈 만한 집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주거 이전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22페이지 임대료 보조라는 주제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한 번도 별표가 없어요. 그 얘기는 8년 동안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고 보통 임대료 규제랑 같이 구성하는데 답은 아니게
구성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1번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제 수요자 보조를 주로 예시를 합니다. 2번 주거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를 말하고 우리나라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저소득 가구에 주택 임대료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이다. 뭐 이런 지자체가 있나 봐요. 4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서 집값을 좀 깎아주는 꼴이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데 그만큼 소득을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6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 저소득층의 주거 질적 수준 높아진다. 7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아까 했던 얘기죠. 지금 이제 임대료 보조를 해주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상승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돈이 든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임대료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고요. 8번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 낮추게 된다. 이렇게 질문들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쭉 가면서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 문제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제 주택 정책 중에서 간접적 정책에 대해서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조세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